왜 그 계열사가 속한 업계에서 왜 하필 그 삼성 계열사냐 이겁니다. 삼성전자의 어떤 경쟁력이라던가 현재의 확인, 현재의 그 위치를 내가 한번 이렇게 봤다, 난 느꼈다, 내가 판단했다 식으로 이야기가 초반엔 나와줘야만 되겠죠. 삼성그룹 그 계열사들이 사람을 단편적으로 보고 뽑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서류 전형에서부터 면접 답변에 이르기까지 본인이 조금만 더 본인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입체적으로 준비한다면 분명 좋은 성과와 내용들로 결실을 맺게 될 겁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년 희망 특강 열려라 청년 일자리 다시 한번 또 인사드리게 된 강사 차재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소서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일단 제가 시작부터 말씀을 좀 드리지만 이 자기소개서라는 게 단순히 우리보다 윗세대 선배분들이 하셨던 것처럼 그냥 성격의 장단점, 성장 과정 이런 것들을 그냥 단편적으로 적는 것이 요즘 트렌드에는 좀 맞지 않은 새로운 문항들과 특징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비단 삼성그룹 채용뿐만 아니라 많은 대졸공채 한국 기업들의 대졸공채 시장의 서류 전형 자소서 문항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각각의 문항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를 사례라던가 여러 가지 면면들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항입니다. 1번 문항이 중요하고요. 삼성전자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1번과 4번 문항이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 1번 문항을 우리가 만나봤을 때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것. 삼성의 그 계열사를 지원한 이유와 입사 후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을 기술해 달라라는 겁니다. 자, 이 문항을 보셨을 때 기분이 어떠실까요? 약간 할 말이 많아가지고 뭐부터 적어야 될지 고민이신 분보단 내가 뭘 적어야 좋을까가 걱정이신 분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특히 많은 구직자분들이 요즘 실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자소서의 오프닝에 뭘 적어야 될까를 굉장히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소서의 오프닝에 뭘 적을게. 예를 들어 내가 지원 회사랑 내가 희망하는 이 계열사랑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거나 전공자여서 혹은 인턴을 타 경쟁사에서 해봐서 등과 같이 연결고리가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 이걸 쓰는 건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냥 나 언제 때 뭐 했고 그래서 좋았다고 하면 됩니다. 우리가 자소서 쓰는 게 어려운 이유는 바로 나랑 연관이 없는 계열사를 왜 지원했는지를 이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럼 나와 연관이 없는 회사가 이제 연관이 있다고 설명을 하려면 대체 어떤 설명을 해야 될까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 1번 문항을 잘 쓸 수 있는 첫 번째 열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 1번 문항을 쓸 때 많은 분들이 하시는 얘기 중에 하나가 특정 회사의 실적을 보고 자부심을 느꼈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입니다. 실적이 좋아서 자부심을 느꼈다. 참 좋은 얘기죠. 근데 내가 주식을 하지 않고서야 본인이 특정 회사의 계열사의 실적이 좋은 게 본인의 합격에 어떤 영향을 준다. 내 지원의 어떤 계기가 되었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이건 마치 제가 대기업을 포기하고 취업 컨설턴트를 하게 된 계기가 내가 나 말고 다른 분이 컨설턴트로 돼갖고 잘 된 걸 보고 나도 한번 해볼까? 라고 했다는 얘기랑 다른 바가 아닌 겁니다. 저 그렇진 않았거든요. 제가 누구를 가르쳐 보니 이 친구가 성적이 좋아가지고 잘 돼서 거기에서는 보람 때문에 저 이거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의 글이 혹시라도 단면적인 회사의 실적이나 사업의 어떤 투자를 보고 가슴이 뛰고 기대가 되어 내가 지원을 했다. 그거는 설득이 되게 되지 않습니다. 해서 혹시나 지금 본인의 하드디스크나 본인의 어떤 클라우드 상에서 이메일 상에서 자소서의 오프닝이 그렇게 돼 있다면 비단 삼성그룹뿐만 아니라 다른 데 쓸 때도 그렇게 써서는 안 됩니다. 그럼 뭘 써야 될까요? 일단 이 회사에 지원한 이유가 나와야 되고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이 나와야 됩니다. 뭐라고요? 회사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고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이 나와야 됩니다. 회사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를 적어달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씩 또 살펴보죠. 이 회사 지원 동기라는 걸 말하고 싶다면 왜 그 계열사가 속한 업계에서 왜 하필 그 삼성 계열사냐 이겁니다. 업계에서 그 계열사가 차지하는 경쟁력을 적어주셔야 됩니다. 내가 알게 된 그 경쟁력, 그리고 그걸 알게 된 계기가 그래 나와줘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안 될까 봐 예를 들어볼까요? 삼성전자가 메모리 사업, 반도체가 활황, 뭐 이런 것들을 보고 내가 자부심을 느꼈어요가 아니라 뭐 요즘 뭐 중국이 쳐들어온다, 메모리 파트가 위기다 얘기 나오잖아요. 그럼 위기 요인과 기회 요인을 감지해야 되는 게 DS 영업 마케팅 담당자의 역할 아니냐 이거죠. 그럼 그런 역할을 비추어 볼 땐 당연히 현황이 이렇게 돌아가는 판에 삼성전자의 어떤 경쟁력이라던가 현재 확인, 현재의 그 위치를 내가 한번 이렇게 봤다, 난 느꼈다, 내가 판단했다 식으로 이야기가 초반엔 나와줘야만 되겠죠.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이렇게 말하면 된다라고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를 쓴다고 뭐 하면서 이제 갑자기 예전 특강보다 표정들이 밝아지셔서 감사는 드리는데 이게 지금 뭐 어떤 이렇게 쓰면 붙는다의 개념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분위기를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회사 지원 동기를 쓰고 싶거들랑 왜 그 회사여야 되는지 이유를 밝혀야 되고요. 왜 그 회사여야 되는 이유가 단순히 표면적인 실적이나 사업을 보고 좋다고 하면 안 되고요. 그 이면에 이 회사의 이런 면까지도 내가 느껴본 거죠. 내가 한번 겪어본 거죠. 내가 한번 파악하게 된 거죠. 아, 이런 데인 줄 알았더니 정작 이렇네. 이러한 좋은 실적 속엔 이런 이면의 노력들이 있었군. 타 회사 대비 이런 강점이 있구만. 강점이 카테고리가 다르구만. 내가 지원한 부문에서 해야 될 역할이 보이는구만 식으로 내가 알게 된 그 무언가가 같이 그래 초반부에 수반이 될 때 비로소 그게 좋은 겁니다. 회사의 현황을 적지 말라가 아니라 CEO분의 인터뷰 내용을 적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적으십시오. 쓰세요. 그것만 쓰니까 힘들다는 겁니다. 그걸 적고 그 내용을 토대로 내가 이제 느낀 거지. 내가 뭐를 적어주면 이제 좋을지를 본인이 한번 느껴보고 판단이란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부사장 누구님께서는 이제 더 나은 결이 다른 실적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인터뷰 기사를 보았습니다. 저는 그 기사에 확신을 품었습니다. 거의 종교적인 거 아닙니까? 죄송한데 이거는 거의 북한도 아니고 그죠 이게? 그런 느낌이 아닌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에서 돈을 받고 일할 사람인데 일할 만큼의 어떤 견적을 받냐 이겁니다. 견적을 안 보고 자꾸 좋은 것만 말하니까 설득이 힘든 거죠. 남녀 관계를 한번 비유를 들어볼까요? 오빠가 예전부터 널 지켜봤어. 너 너무 마음에 든다. 오빠랑 사귀자. 뭐래? 꺼져. 이해 안 돼. 이런 거예요. 지금 쉽게 말해서 근거도 없는데 대뜸 좋대요. 그럼 그 근거가 될 만한 얘기까지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보고 느낀 게 없냐 이거죠. 이러한 실적, 이러한 투자, 이러한 기회, 이러한 위기, 내가 미래의 직무 담당자로서 이 회사에 지원할 만한, 베팅할 만한 근거를 내 생각 아래 근거 있게 설명을 해 주셔야 이 1번 문항의 오프닝 초반 300자가 해결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마저 내 얘기를 이어가 보죠. 그럼 2번입니다. 이 입사 후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 요거 이제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요거 한번 얘기를 하려고 제가 장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일단 아까 말한 지원 동기는 이제 why, 이게 왜 내가 뽑혀야 되는가 의미였다면 이제 입사 후에라는 얘기는 how, 그래서 뭘 어떻게 할 건데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은요, 다짐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짐만 하면 안 되고요. 다짐 후에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자소서의 상당수가 다짐만 있습니다. 잘할 거예요. 기대됩니다. 열정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지식적으로 익히겠습니다. 까지만 적지 그걸 뒷받침할 만한 근거의 계획은 없어요. 아니, 네 강점도 존재하지 않아요. 화면을 통해서 두 가지 예를 보죠. 입사 후 저는 빠른 시일 내에 소속단체의 이익 창출에 힘을 보태기 위해 회사가 저에게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업무 지식과 노하우를 습득하겠습니다. 그리하여 3년 내 진정한 유통 전문인이 되어 업무를 성공적으로 해내나가는 준비된 리더로 자질을 갖추겠지요. 예,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 벅차오르는 기분 제가 존중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입사 후 포부를 할 수 없습니다. 이건 그냥 다짐 및 또 다짐. 구체적인 말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저희 학교 선배는 이렇게 썼는데도 면접 갔다고요? 예, 면접까지는 가겠죠.
인적성 잘 풀면 G서트 잘 풀면 면접 갑니다. 근데 면접 때 질문을 어떤 걸 받게 될까요? 지금 자소서가 이렇게 나오면 질문 이런 게 나올 거예요. 자네는 그래서 우리 회사가 자네한테 얼마를 투자한다고 생각해? 그리고 자네는 그 이상의 어떤 노하우를 펼칠 거야? 자네가 말하는 진정한 유통 전문인이란 무엇일까? 그럼 유통회사 가지 왜 우리 회사 지원했나? 왜 영업 마케팅이야 자네가? 이런 식이라고요 지금. 문제는 본인이 자소서를 대충 적어놓고 면접관이 질문을 그렇게 던지면 기분이 안 좋은 거야. 아프다, 아야, 독침, 압박 들어왔다. 역시 삼성, 압박 면접.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좀 부탁을 드릴게요. 아래처럼 적어야죠. CEO를 비롯한 의사결정권자들이 가장 먼저 찾는 영업관리자가 되고 싶어요. 실적이라던가 사업성과 같이 뭔가 기회 요인을 감지하여 빠르게 문제 속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담당자로 성장하겠습니다. 다소 막연하게 보일지 모를 이러한 저의 강점, 앞으로 어떤 단계와 계획 아래 진행하여 결과 이루겠습니다. 가끔 이제 이런 취업 컨설팅이라던가 취업 컨텐츠를 다루는 강의나 교재를 보면 이런 류의 입사 후 포부는 정량화를 해야 된다 말합니다. 정량화, 예, 좋죠. 물론 좋은 얘기지,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 살면서 까놓고 생각해 봅시다. 정량화할 수 있는 예가 뭐가 있습니까? 사실 없어요. 물론 내가 유관 경험이 있나요? 그럼 쓰세요. 근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든 겁니다. 근데 조금만 구체화하면 됩니다. 아주 조금만. 영업력을 발휘하겠습니다. 랑. 기회 요인과 위기 요인을 감지하겠습니다는 다른 거죠. 조금만 구체화하면 됩니다. 아주 조금만 친절해지면 됩니다. 다짐만 하지 말고 다짐의 근거와 앞으로 업무 내용과 연결을 지어줘야 됩니다. 내 포부가 그래서 이 업무 내용에 어떻게 적용이 되어 일을 이렇게 해낼게요 가 포부지, 이런 방향으로 일을 잘하겠습니다라는 다짐만 해선 곤란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말이 또 이해가 안 될까 봐 제가 더 예를 들어드리죠. 화면에 보이는 건 IBK 경제연구소라는 곳입니다. 이 연구소는요, 실제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하는 그런 IBK라는 기업은행의 산하된 기관입니다. 이 기관이 비전이 있습니다. 비전. 이곳의 비전은요, 앞선 연구, 현장 중심 연구, 열린 연구의 자소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좋은 얘기죠. 하지만 추상적입니다. 약간의 다짐 같죠? 이거를 구체적으로 봤더니 미션이라고 나왔어요. 미션이라는 건 뭡니까? 앞에서 언급드렸던 이 비전을 구체적으로 목표로서 실천하는 걸 미션이라고 합니다. 목적 아래 목표가 있는 거라고요. 목적 아래 목표가 있다고요. 한 번 더 얘기해 줄까요? 죄송해요. 목적 아래 목표가 있는 거라고요. 하다못해 기업도 비전과 미션, 즉 어떻게 하겠다라는 포부도 목적 아래 목표를 정해서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의 지금 입사 포부 글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목적만 나오거나 목적 없이 목표만 적어놓고 잘하겠대요. 그러면 당연히 면접관이 질문을 하겠죠. 나중에 면접을 헤아려야 되는 이 삼성그룹 계열사 면접의 특성상 자네 왜 이런 생각한 거야? 왜 이걸 목표로 잡은 거야? 답을 못해요. 목표니까요. 왜요? 뭐 이런 반응들인 거죠. 그게 아닌 거죠. 어느 정도 목적을 가진 상황에서 목표란 게 나와야 본인이 입사 이후에 어떤 역할을 해주겠다는 말이 힘이 실리게 되고 논리적으로 탄탄해집니다. 따라서 정리하자면요, 일단 그 계열사에 지원한 이유, 즉 회사 지원 동기를 적음에 있어서는 삼성의 그 계열사가 동종업계 대비 가지는 경쟁력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경쟁력을 느끼게 된 계기와 그 경쟁력이 나에게는 어떻게 다가왔는지, 내가 뭘 알게 되었는지까지 포함해서 초반 한 3문장 정도가 약 250자 정도에서 나와주셔야 된다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그 후반부는 입사 후 포부인데, 이 입사 후 포부를 살리려면 결과적으로 어때요? 직무에서 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면 내가 미래의 구성원이 된다 가정했을 때 그냥 열심히 적응하고 잘할게요 라는 말로는 설득이 힘들기 때문에 회사의 입사 후 포부를 밝힘에 있어서는 결국 그 회사가 더 성장하고 나아짐에 있어 직무 담당자인 나는 그 직무의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할게요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한번 자소서 하나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이 자소서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화면에 보이는 자기소개서, 소위 잘 쓴 자기소개서 하나, 제가 좀 못 썼다 생각하는 자기소개, 아니 그러니까 합격한 것과 탈락한 걸 보면서 같이 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합격한 자소서가요. 그렇게 엄청 대단하거나 논리적으로 구조가 탄탄한 게 아닙니다. 어차피 면접까지 고려해야 될 자기소개서이기 때문에 이 삼성 서류 전형에서 자소서는요. 간단합니다. 읽혀야 됩니다. 글이. 자연스럽게 글이 읽혀져야지 뭔가 대단한 내용이나 구성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나 할 만한 얘기가 너무 뻔하지만 않고 그냥 적당히 구체화된 상황에서 읽혀지기만 하면 되는 자소서. 화면을 통해서 만나볼까요?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현재 이러이러한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죠. 특히 서버용 D램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엔지니어 역할이 중요하고요. 회사 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걸 성장하려고 확신해서 지원했어요. 예, 무난합니다. 맞는 얘기만 했습니다. 단순히 겉도는 얘기 안 했고요. 정말 현황 위주로 간략하게 요약적으로 잘 적어줬습니다. 궁극적으로 설비기술 엔지니어가 되어 LSI 누누 부장님과 함께 명장이 될 만한 역량을 기르는 게 제 목표예요. 이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할 거고요. 업무 내용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저렇게 할게요. 그렇게 할게요.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할게요. 일단 이 글은요. 내용 수준이 굉장히 적절하고 자연스러운 리듬이 있고 요점에 어긋나지가 않는 글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글은 논리적으로 연결되고 능동적이고 설득력을 갖췄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얘기를 적은 게 아니지만 문항에서 요구하는 바에 맞게 해당 직무 담당자에게 요구하는 최소한의 조건은 충족시켜준 채 서류가 통과가 되는 겁니다. 뭐 대단한 구성과 내용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신세계그룹이나 무슨 CJ그룹, 현대자동차와 같이 자기소개서의 논리와 구조가 무조건 탄탄하고 막 전에 없는 날 것을 적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자소서가 아니라 정말 읽기 쉽고 지원 의지가 확고하고 해당 내용에 대한 얘기를 역할을 분명하게 담아만 내주면 통과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런 자소서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자소서도 있는데 한번 만나볼까요? 저의 회사 선택 기준은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예,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잘한 겁니다. 예, 이런 거 실제로 나중에 면접 때도 한번 고민해 주세요. 잘한 거예요. 자료 분석력과 IT 산업에 대한 지식을 통해 삼성전자에서 영업사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IoT 기술 발전에 따라 AI 비서 시장이 경쟁이 심화되고 검색 엔진이나 거대 플랫폼은 보유하지 않은 삼성전자는 이제 경쟁사 대비 고객 데이터 확보의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왜 갑자기 이 얘기하지? 어찌됐건 삼성전자의 영업사원은 검색엔진사, 카드사, 제휴매점으로서 고객 데이터 부분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 때문에 이제 제휴 비용 절감을 위한 효율적인 제휴가 필요하겠죠. 인턴십 대 일인데요. 얘기가 점점 타요. 원숭이 엉덩이가 빨간데 빨가면 사과고 사과가 맛있대요 지금. 그런 구성으로 글이 나오고 있고 어쩌면 지금 이 중에 앉아 계신 분 중에 일부가 이런 레파토리로 본인의 글이 나올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 학생한테 당신 대체 무슨 이유로 이렇게 쓴 거야? 이렇게 답이 옵니다. 모르시겠어요? 모르시겠냐고. 내 말이 안 느껴지시냐? 난 다 적었는데 뭘 더 적습니까? 저는 다 적었습니다. 저는 충분히 적었는데 왜 몰라주냐? 우리 아빠 딸 나를 왜 몰라주냐? 우리 엄마 아들 내가 쓴 건데 왜 몰라주냐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글을 바라보는 겁니다. 두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문장 사이에 자기는 그런 얘기가 함축되어 있었대요. 실제로 학부 시절부터 나는 원래부터 IT와 관련된 동향과 내용들을 익혀왔고 특히 현업에 적용이 될 만한 얘기들 위주로 고민을 해왔대. 특히 AI 비서 시장을 주목한 거래. 라는 게 안 느껴지니 글이 안 느껴지니 안 느껴지거든. 나 안 느껴진대. 그러니까 왜 못 느끼니? 잘못되신 거 아니에요? 강의력이 떨어지시네요. 왜 몰라주시죠? 자 봐요. 이게 만약에 행여나 서류가 통과되죠? 그럼 면접 때 물어볼 거예요. 그럼 AI 비서 시장 말고 관심이 있었던 건 없었나? 예, 덜어 있었지만 아무래도 AI 시장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목은 하는 거 알겠는데 왜 주목한 거야? 그러니까 되게 질문이 답이 되게 어렵게 답을 할 수밖에 없는 질문만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문장 이음새 하나 빠진 거 하나가 오는 나비 효과가 상당할 겁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행간의 의미를 독해. 이게 무슨 리딩 컴프리hension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 글을 독해하게끔 만들면 그건 극혐 자소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만나봤던 건 이제 공통 문항에 해당되는 거였고요. 삼성전자 지원자에 한해서 특정 직무에 요구되는 문항들 몇 가지만 살펴보고 다음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개발, 알고리즘 풀이, 소프트웨어 결련 경험 중 가장 어려웠던 경험과 해결 방안을 적어주세요. 예, 가장 중요한 건 뭐 때문에 어려웠는지가 나와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뭐 때문에 어려웠는지, 내가 몰랐던 지식을 적용해야 되는 게 어려웠는지, 아니면 함께하는 과정에서 이걸 구현해내는 데 있어서 역량이 좀 부족했던 건지, 아니면 나만 아는 얘기였고 다른 내와 함께했던 동료들이 몰랐던 이슈였는지 등 뭐가 어려웠는지를 명확하게 적어주는 게 이 문항의 포인트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졸업식 때 그 꽃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유달리 또 졸업식 때마다 꽃을 파시는 분들이 계세요. 주로 이제 여성분들께서 많이 꽃을 파시고, 가급적 레퍼토리는 열의 여덟이 조화를 팔았는데 안 팔리길래 고객의 니즈를 봤더니 생화를 원하네. 그래서 생화로 내가 손해를 보고 생화를 구입해갖고 생화를 전량 판매 완료 매진. 그때 안 거죠. 아, 나와 생각들이 다 다르구나. 다양한 생각의 화도. 이렇게 적는 분들. 학교 축제 때 주점을 열었는데 예년 대비 매출이 매상이 안 좋은 거예요. 원인을 봤더니만 사람들이 바나나보트에 미쳐 있구나. 그런 발상의 전환. 그 조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바나나보트까지 배달을 가자. 그래서 그냥 꼬치를 들고 바나나보트를 타고 반대편 위치까지 가서 배달을 하고 오고, 이런 획기적인 어떤 제안, 나의 어떤 이런 기획력, 뭐 이러면서 글이 마무리되는 이런 아전인수식 글이 절대 나와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죠. 배경과 생각이 다른 사람과 의견을 조율하려면 일단 공동의 목표가 글에 나와야 됩니다. 목적이 아니라 공동의 목표가 나와야 되고, 이 공동의 목표에 있어 감정적인 갈등이 아니라 방식의 견해의 차이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과 그 견해의 차이의 갭을 좁히는 대화와 긴밀한 소통, 그게 입사 이후에 본인이 타부서 혹은 거래선과의 대화에서 필요한 어떤 한 단면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무리한 요구를 드린 게 아닐 텐데요. 조금만 본인의 경험을 조금만 더 헤아려 보고 생각해 보신다면 뭐가 포인트고 아닌지가 조금은 가려지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실험 과제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당 과제를 기술적으로 개선한 경험을 쓰세요. 일단 이런 뭔가를 개선했다는 얘기를 하려면요, 비단 이 자소서뿐만 아니라 향후 여러분들이 면접 때 질문을 받거나 아니면 본인이 개선적 사고라는 걸 본인의 강점으로서 어필을 하고 싶으시다면 기본적으로 문제 상황을 구조적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문제를 구조적으로 바라봐야 된다고요. 구조화해야 된다고. 일반화하고 구조화해서 뭐가 문제인지를 가장 객관적으로 파악한 뒤 목표한 걸 도달하기 위해 여러 요인들을 고민한 거죠. 그거를 어떤 사람은 비판적인 사고를 발휘했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요, 주어진 일 전반을 구조적으로 바라봤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혹은 기존 방식에 문제점이 있었다 식으로 말하기도 하고요. 다양한 방식으로 이런 류의 실험의 어떤 재고, 이전보다 나은 결과를 위한 개선 식의 에피소드를 꾸리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들의 고민, 글의 구성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자기소개서 문항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쯤 되면 이제 슬슬 지칩니다. 무슨 소린가 하니? 아니 뭐 이렇게까지 써야 됩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애초에 질문에 나와 있는 문항만큼의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굳이 이런 정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경험 자체를 스토리텔링 잘 하시면 됩니다. 아, LG전자에서 근무하셨었나요? 롯데호텔에서 일하셨었어요? 뭐 뭔가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는 동종업계 현직자 출신이신다면 그냥 그대로 업무하셨던 거 쓰시면 됩니다. 그대로 그냥 그건. 근데 그렇지 않은 분께서 갑자기 내 어릴 적 기억을, 학부 때 기억으로 그 이상한 프로젝트, 그 허접했던 공모전 얘기를 억지로 이걸 막 끌고 와갖고 막 그걸 쓰려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따라서 조금이라도 구성적인 면의 차별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실 것을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자소서와 좋지 못한 걸 봤고요. 다음 인적성입니다. 사실 시간 관계상 이 인적성에 대한 이야기를 강의를 하기에는 오늘 이 특강만으로는 부족하고요. 추후 기회가 닿는다면 인적성 가지고만 2시간 강의를 하고 싶은 솔직한 마음입니다. 어떤 스킬이라든가 방법을 가르쳐줘야 될 특강이라기보단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에 초점을 두고 임해 주셔야겠습니다. 일단요, 웬만하면 대기업 대졸공채에서 인적성, 특히 적성 시험을 빼놓고는 이 게임을 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 역시 그 적성 시험을 보고 자란 세대입니다.
시험을 뚫었던 세대예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2011년도 하반기인데 현대카드 인적성에 지수로그 함수가 나왔습니다. 지수로그 함수. 저는 이제 인문계 강사인데 지수로그 함수가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수원이나 무슨 저는 이제 공통수학 세대거든요. 그때 나왔던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지수로그를 변환한 다음에 그 변환한 값이 1이면 좌표 y에 있고 막 그런 식이었어요. 그럼 내가 미치는 줄 알고 그걸 풀다가 근데 갑자기 또 영이랑 철수가 운동량을 반대로 돌아요. 18번째로 반대로 만나는 게 몇 시쯤이니? 그거를 막 그런 되게 좀 편차가 심하고 어려운 거죠. 근데 그런 편차가 심한 수준의 인적성은 적성 시험 분명 아니에요. 거의 대한민국 대기업 적성 시험의 표준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이게 어렵다? 그러면 대기업 취업 자체가 어려울 소지가 있습니다. 이걸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실제로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들이 실제 시험보다 좀 더 어렵게 나오는 게 요즘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문제집만 제대로 소화해 주셔도 당일날 결과가 좋을 거고요. 소위 물사트라는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이게 표준은 아니지만 비속어는 아닙니다. 쉽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물사트를 망하면 결과가 안 좋은 거니까 무조건 잘 봐야 되는 게 포인트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적성고사 시험을 꾸준히 풀어주시고요. 이왕이면 커트라인이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못해도 최소 본인이 제한된 시간 안에 90% 이상의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고요. 그 90% 푼 것 중에서도 8, 90%는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본인이 지금 희망하는 계열사 합격을 그냥 절대적인 기준만 보더라도 합격을 확률이 더 높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형과 수추론 이런 쪽의 문제들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당연히 문제를 부단히 많이 풀고 유형을 빨리 파악한 다음에 이 유형에 맞는 문제만 발췌해서 푸는 좀 영리한 문제풀이가 필요합니다. 근데 대부분이 어떤 식이냐면 이 챕터 1 끝. 그리고 그 뒤로는 자세히 안 봐요. 오늘은 언어 끝. 언어는 한 달 뒤에 보지. 이런 식으로 뭔가 되게 닭 벼슬 마냥 조산모사 같은 그런 인적성 시험 문제를 대비하면 안 되고 영역별로 조금씩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아직도 인적성 문제를 하나도 안 풀었다. 아니 사실 지금 시기가 이렇지 한 10월 14일쯤에 제가 알기로는 스타트가 있는데 지금 딱 한 달 남았잖아요, 그죠? 저라면요 주중에 유형 문제를 풀고요 주말마다 모의고사식으로 문제를 풀 것 같아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모의고사식으로 최소 2권, 유형 문제집 최소 2권. 합의 4건이 한 달 내에 여러분이 푸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그냥 저는 가성비, 나심비 적당히 할게요. 알아서 하겠습니다. 뭐 그렇다면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경쟁자들은 이미 8건 아니 12건을 풀어서 문제집 추천해달라고 하고 있고 대입 적성고사나 피사트를 푸는 일이 벌어지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자가 그 정도 푸는데 왜 그걸 못 풀어갖고 상대적으로 나를 이 게임에 불리하게 스스로를 몰아가시냐 이겁니다. 좀 피곤하더라도 혹시나 삼성그룹 입사를 희망하신다면 인적성 시험 공부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상식 문제가 사라진 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나마 내가 알고 있는 뭐 표현이나 내용들이 있을 텐데 그것도 사라지고 온전히 적성고사 문제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 그건 좀 어렵겠죠.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이 어려우시면 대입 적성검사 문제집을 한번 사보세요. 그게 그렇게 문제가 어렵진 않거든요. 고1 느낌, 그러니까 중3 된 느낌, 내가 중학교 3학년이 된 듯한 느낌과 함께 문제가 술술 풀릴 겁니다. 뭔가 전체적인 적성 검사의 포인트가 이 사람이 적성에 적합한지 혹은 특정한 영역별 포인트를 통해 이 지원자가 우리 회사의 예비 구성원으로서 적합한지를 파악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대단한 어떤 수학적 지식이라던가 스킬을 요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문제 자체의 접근이 좀 어렵고 진도가 안 나간다는 느낌이 든다면 뭐 고등학생들이 보는 대입 적성 검사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필요볼 하겠습니다. 문제집 종류가 많지는 않지만 한번 풀어볼 필요가 있겠고 결국 특별한 방법이라 하는 건 첫째 명확한 계획성,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최소 4권은 풀어야 된다는 점. 두 번째 본인의 약점 유형 위주로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는 점. 마지막 절대 찍어서는 안 된다. 이 3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찍을 바에는 안 푸는 게 낫습니다. 넘어가는 게 낫다는 거 꼭 좀 기억해 줍시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면접에 대한 얘기인데요. 면접은 크게 하루에 3가지 형태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저는 각각의 면접들에 대해서 유형 그리고 특징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까지 얘기를 하도록 하고 이 특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난리를 쳤던 서류 그리고 인적성을 뚫고 적성을 뚫고 나서 비로소 면접이란 걸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실무진 면접. 이 실무진 면접은 이제 PT 면접에 해당됩니다. 이 PT 면접에 있어서는 사실 내가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알고 있는 거를 단순히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걸 깊이적으로 얼만큼 알고 있고 이걸 어떻게 응용하고 이해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는 게 첫 번째고요. 그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표현하는가 하는 표현력이 채점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단편적으로 단순히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알고 있는 걸 어떻게 이해하여 응용할 수 있는 데까지 설명할 수 있는지. 둘째, 그 설명을 좀 쉽고 알아듣기 쉽게 할 수 있는 전달력이 있는지. 이해력과 전달력. 이해와 전달. 이 두 가지 포인트로서 이야기를 봐야겠죠. 예를 들어서 저는 잘 기준을 모르지만 공진에 대해 아는 바대로 써라 해서 뭐 광의의 공진, 협의의 공진 각각의 현상들을 토대로 공학적으로 이용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로 에피소드가 나와 주는 게 필요하겠죠. 만약에 무슨 설비 엔지니어 직군 같은 식으로 지원이 나왔을 때는 전공 과목 관련된 문제들도 더러 출제됩니다. 전공 필기에 가까운 수준의 문제, 물론 어렵지 않지만 특정 용어를 바탕으로 나올 수 있는 산식을 한번 작성을 해보라든지 예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는 특정 이론을 설명하세요. 식의 문제들이 나오는데 일단 간단한 건 전공책 중에 본인 전공의 메인 전공이라 할 수 있는 부분들의 용어 정리 위주로 좀 간략하게 좀 해주시거나 실제 전공 서적을 통해서 이 부분의 부족함을 면접 전에 메워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공계 분들의 얘기고 인문계 분들의 경우는 이제 문제 해결식의 문제들이 주로 나옵니다. 특정 타겟을 두고 사회적 현상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던가 그 특정 계열사가 앞으로 어떤 상품을 이러한 현상 속에서 나와야 되는지 방안을 도출하는 식의 얘기들이 나올 텐데 중요한 사실은 그 방안이 아이디어성이 아니라 충분한 근거가 나와야 된다는 거. 근거. 내가 논리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말하려면 이 방안을 왜 해야 되는지 근거가 나와야 된다. 그리고 기대 효과까지 나와야 된다는 걸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 연습할 때도요. 내가 단순히 기출된 문제들 구글링 해갖고 검색을 한 다음에 그 문제를 보고 그냥 아 이런 문제가 나왔구나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시간을 15분 정도 잡고 빈 종이에다가 나라면 이 주제에 대해서 현재 알고 있는 걸 이렇게 한번 녹여보겠다 하고 대략적인 장표를 구성한 다음에 그걸 두고 같이 취업을 준비하는 여러분의 스터디원들이라던가 학교에 물론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이라던가 현직자라던가 누군가를 만나서 뭐 저 같은 사람도 있겠죠. 만나가지고 이러한 문제 이러한 플로우로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 어떠냐고 정도를 확인하는 작업이라도 이 시기에는 좀 필요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이라면 일주일에 단 한 번, 단 30분 정도 시간 할애해서 PT 면접 문제 기출해갖고 하나씩 풀 겁니다. 아니 본인이 속해 있는 취업 스터디원들한테 설득을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일주일에 2번 중에 한 번 요거 한 번만 해보자. 각자 문제 들고 온 거 가지고 A4로 숙제한 다음에 돌려보면서 평가를 해주자. 정도의 정말 얘기라도 해주면 본인 11월 달에 면접 결코 그렇게 막연하거나 어렵지 않을 겁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창의성 면접입니다. 결국 이건 논리 게임인데요. 기발한 것과 뭐라고 할까요? 좀 현실적이지 못한 기발한 건 다른 거예요. 기출된 문제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옷이 다 흰 옷이 되었어요.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보지.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발상을 뭐 창의성이니까 뭔가 새로워야 되잖아. 온 세상이 하얀 페인트로 도배되었어요.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닌데 생각이 그런 거밖에 안 떠오른다면 넌 이런 유형의 면접에 맞지가 않은 겁니다. 본인이. 그러니까 인문사회학적으로 뭔가 사람들의 기호가 하얀색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의상 자체가 뭔가 색깔이 카멜레온처럼 변해서 평상시엔 흰색이 되다가 밥을 먹을 땐 메뉴에 맞게 색깔이 LED로 바뀌었다든지 뭐 이유가 있고 기발함이 있고 근거 아래 뭔가 기발함이 있는 것과 그냥 내 바램이라던가 어떤 느낌적인 느낌으로 때려받는 건 분명 다른 거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이런 류의 면접이 가장 비중이 낮지만 이게 되게 당황스러워서 면접을 망했다는 착각을 주거든요. 야, 너 기발한데? 이거랑 아 그래 야 맞다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 먼 미래지만 이런 느낌이 나와야 돼. 정확한 근거가 필요해요. 그렇다고 어떤 권위자의 이론이라던가 무슨 뭐 누구누구의 방정식 뭐 이런 표현을 써달라는 건 아닙니다. 명확한 근거 하나 가설을 정해놓고 근거를 잡아주면 좋습니다. 그 점을 꼭 좀 유념해 주시고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류의 특강에선 겉도는 이야기보다 이런 직접적인 표현과 내용들이 여러분에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오늘 이 부분을 이번 시간 특강에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네요. 적어도 약 1시간 정도 진행된 이 특강에서 우리가 꼭 유념해야 되는 건 삼성그룹 그 계열사들이 사람을 단편적으로 보고 뽑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서류 전형에서부터 면접 답변에 이르기까지 본인이 조금만 더 본인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입체적으로 준비한다면 분명 좋은 성과와 내용들로 결실을 맺게 될 겁니다. 부디 삼성그룹뿐만 아니라 나머지 기업체 채용에 있어서도 지금의 마음과 노력들 놓치지 마시고 좋은 성과 거둘 수 있도록 오늘 저의 특강의 내용들 한 번쯤은 적용해 보시는 노력도 부탁을 좀 드립니다. 제 말이 맞다가 아니라 제 말처럼 하면 조금 작성이 조금은 편해질 겁니다.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강은 여기서 마치고요. 부디 남은 기간 부지 활동도 안정적으로 따뜻하게 그리고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